바람색의 토닥토닥 책 속에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에 첫 영상을 올리면서 스타트했습니다. 삶의 무게에 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또 다른 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될 만한 책들을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한 권씩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1월 9일 드디어 10번째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책을 고르고 또 읽고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뜻깊은 토닥토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꿈을 향해 전후 좌우 살피지 않고 무한 질주하다 어느 순간 엎어져 못 일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책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게는 나름 의미가 있는 10번째 순서라서 어떤 책을 선택할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 책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저자인 김세혜 작가를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되는 표현인 것은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세혜 작가의 영상이 추천으로 뜬 것을 봤을 때 뒷배경에 수십 개의 전구들이 발처럼 희한하게 켜져 있는 썸네일을 보고는 처음에는 무슨 신내림 받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방송인가 싶은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호기심에 보기 시작한 김세혜 작가의 영상이었지만 이제는 매일매일 찾아서 보며 제 스스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세혜 작가가 2014년에 썼던 책이 최근 개정판이 출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책을 읽게 되었고 이후로 마음에 다시 좌절의 기운이 스밀 때마다 다시 그리고 또다시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해외로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고 20대를 세계 2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0개가 넘는 직업을 체험하면서 보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원해서 선택한 삶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하는 절망 가득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과 꿈을 선택했던 그녀의 삶을 통해 저 또한 큰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를 얻고 있습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겪어낸 김세혜 작가의 험난한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책,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를 통해서 또한 많은 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책의 표지를 봤을 때 상상이라든가 행운이라든가 하는 단어가 보여서 표지에 종이학 여러 개를 일러스트로 알록달록하게 그려놨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모양이 종이학과는 달라서 다시 제대로 봤더니 여러 종류 새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제목을 봐서는 아마도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왜 새 그림을 표지에 그려놨을까 하고 잠시 생각했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다 그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만났습니다. 책의 39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그의 삶은 나와는 너무도 다른 삶이었다. 나는 그와 나를 비교하여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가 한없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이런 마음을 한 신부님께 이야기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글귀를 적어 보내주셨다.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날개를 믿기 때문이지요. 항상 당신을 믿으세요. 이 글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하늘 높이 날아가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래서 내 자신을 믿고 나의 날개로 날기를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다. 빌린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제목을 붙인 챕터에 올라와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책 표지의 새 그림이야 전적으로 출판사에서 책의 내용에 기반하여 선택한 디자인이겠지만 속박당하지 않고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의 쉬지 않는 날갯짓과 지금 나를 구속하는 현실의 고난을 벗어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저자의 이야기가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의 뒷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김세애는 주어진 한계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 책에는 그녀가 23개국을 다니며 배우고 익힌 수많은 경험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녀는 가난이라는 불편함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로 인해 끝모를 방황을 했다. 하지만 그 방황 끝에 현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꿈을 향한 여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고통의 시간들을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겨냈다. 지금은 지난날의 교훈을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며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삶을 빼앗긴 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세애 작가는 이 책을 쓰면서 6개월 정도 많은 눈물을 쏟으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꿈 많고 하고픈 것 많았던 20대의 시절, 어느 날 가족들에게 들이닥친 뜻하지 않은 가난과 그로 인한 셀 수 없는 좌절과 고통들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프롤로그도 그 외의 글들도 통곡이라고 할 만큼 많은 눈물을 쏟으며 써나갔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원하는 모든 행운이 나에게 오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저자의 고단했던 지난날의 삶을 통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책의 표지에 이미 적혀 있는 것처럼 특별하지 않은 매우 평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감사가 삶에 가득해질 때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이라든가 핵심 주제를 언급하며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책의 끝에서 김세애 작가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에필로그를 시작합니다. 꿈이 무엇인지 물으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세애 작가 역시 소명을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지만 이런 걸림돌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디딤돌로 변한 걸림돌을 딛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김세애 작가는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왔고 그 역경이 지난 삶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어 오던 바를 이루어냈기에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결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모자라면 잔은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세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희망만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에 파묻혀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지켜낸다면 꿈은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를 마음껏 상상합시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멋지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맙시다.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고난은 어느새 지나갑니다. 내가 나에게 감동할 만큼 노력해 봅시다. 축복은 고통이라는 얇은 껍질에 쌓여 온다고 합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어 가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상상이 나의 미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책을 덮고 다시 책 표지에서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는 8마리의 새 그림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책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개정판을 소개하는 김세희 작가의 유튜브 영상 말미에서 저자는 각각의 새들에게 이렇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사랑, 기적, 평화, 감사, 인내, 자유, 희망, 그리고 뽀뽀. 항상 밝은 목소리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김세희 작가의 미소가 눈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책을 읽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Y가 아닌 Y낫의 시대가 왔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당신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더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묶어둔 밧줄을 풀어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무역풍을 타고 항해하라. 탐험하라. 꿈꿔라. 발전하라. 마크 트웨인.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나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유럽, 북미의 23개국을 여행하며 생각과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던 경험이다. 나는 낯선 곳에 가면 물갈이가 워낙 심해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배는 고픈데 무엇이라도 먹으면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배가 아팠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멀미로 고생해 며칠 동안 구토로 힘든 날들을 보냈다. 굶주린 상태에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현지인이 말하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럴 때는 눈치껏 뜻을 유추해야 했다.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Why not?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이라고 대답했다.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는 것이 즐거운 자극이 되기도 했다. 나는 관광 프로그램을 신청해 퀸스타운을 여행 중이었는데 뭐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하다가 겁도 없이 스카이다이빙을 예약했다. 한국에서 번지점프를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막상 하고 나니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더욱 강한 스릴을 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스카이다이빙 센터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는데 벽에 붙어있는 문구들이 무시무시했다. 4,500m 높이에서 비행기 밖으로 몸을 던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하세요. 우주시대의 최첨단 낙하 장비를 이용해 자격을 갖춘 점프마스터와 함께 비행기 문 밖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지상을 향해 약 60초간 시속 200km 종단 속도로 낙하할 것입니다. 4,500m 점프는 외기권에서 60초간 자유 강하, 360m 점프는 성층권에서 45초간 자유 강하, 2,700m 점프는 대륙권에서 25초간 자유 강하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기에 앞서 지원자들은 한 방에 모여 설명을 들었다. 교관이 뭐라고 설명하는데 들리는 게 많지 않았다. 설명하던 교관이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블라블라블라? 많은 사람 중 한국인은 나 하나뿐이라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모를 땐 와이낫이 최고지. 나는 마치 알아들은 사람인 양 큰 소리로 웃으며 Why not? 이라고 답했다. 그 짧은 대답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최고 높이인 4,500m 점프를 선택했다는 것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갑자기 후회가 몰려오며 눈앞이 캄캄했다.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왜 내 귀에 들리는 현지인들의 말은 외계어인 것인가? 그러나 아무도 탓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기로 다짐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겪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나는 하늘에서 멋지게 다이빙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해졌다. 잠시 후 버스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 너른 벌판에 도착했다.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다이빙 포인트까지 날아왔다. 만년설을 머리에 얹은 산과 도시를 감싼 거대한 와카티프 호수를 하늘에서 바라보니 마치 내가 한 마리 커다란 새가 된 듯 행복감을 느꼈다. 그렇게 한참 올라가다 다이빙 포인트인 4,500m 지점에 도착했다. 낙하를 준비할 시간이 된 것이다. 기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가운데 모두 긴장한 얼굴이다. 그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낙하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잠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막상 높이 올라와 보니 지상에서는 막연하게만 느꼈던 두려움이 피부로 와 닿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후회할 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했다. 그런 나와 상관없이 열심히 점프 준비를 하던 점프 마스터가 나를 호명했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다. 엄청난 비행기 소음을 뒤로하고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큰 목소리로 외친다.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 뒤로는 공포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속 200km의 속도로 땅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낙하 속도가 워낙 빨라 귀마개를 했음에도 귀가 먹먹하고 찢어질 지경이었다. 내가 선택한 텐덤 스카이다이빙의 경우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최고 60초 동안 시속 200km가 넘는 자유낙하의 아찔함을 즐기다 착륙 전 몇 분 동안은 낙하산을 펴고 평화롭게 가슴 탁 트이는 풍경들을 보며 하늘을 떠다니는 것이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바라봤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퀸스타운의 모습은 천국 그 자체였다. 고도에 따라 변하는 주변 풍경들은 마치 10분 동안 재생되는 아름다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기압 때문에 얼굴에 볼이 다 하늘로 말려 올라가 엽기적인 모습이 되었지만 내 짧은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있었다.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그때 본 퀸스타운이 험준한 산과 장엄한 호수, 맑은 공기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스카이다이빙의 짜릿함은 그렇게 나의 심장에 새겨졌다. 아, 벌써 끝났구나. 막상 땅에 발이 닿으니 불과 몇 분 전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은발의 젊은 점프 마스터는 날 향해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세웠다. 1분 동안 하늘에서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다 쉬어버렸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종일 목이 따끔거렸다. 그 뒤로 이틀이 넘도록 하늘에서 봤던 아름다운 풍경이 아른거렸다. 그 순간이 이토록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는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삶이 내게 질문을 던져올 때 항상 Why not? 이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저는 모험을 즐기며 삽니다. 저는 평생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큰 꿈을 꾸기 위해 삽니다.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때 제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Why not? 제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양팔과 다리가 없이 얼굴과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며 무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 높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수많은 일들과 트위터를 하고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글을 쓴다. 닉 부이치치는 세상 누구보다 커다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놀라운 강연가로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닉 부이치치의 성공 비결은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Why not?
이라고 답하며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삶의 모든 질문에 웃으며 Why not? 이라고 답해보자. 아마도 꿈 같은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자. 거의 다 왔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꿈은 결국 이루어진다.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삶은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대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틱낙한. 청춘은 늘 불안하고 아프다. 20대의 낭만 따위에 신경 쓸 여력도 없이 부단히 스펙을 쌓아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다. 아무리 흔들리며 피는 꽃이 아름답다지만 너무 흔들려 골이 아플 지경인 것이다. 그러나 청춘이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소설 돈키호테에서 청춘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아래의 문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읽어보자. Happiness nowhere. 이 문장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Happiness nowhere.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읽히기도 하고 Happiness now here.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읽히기도 한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에서만 500만 부 이상을 기록한 초대형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오디오 강연을 듣고 있던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행복을 선택하라고?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욱한 삶의 안개 속에서 밝은 한 줄기 빛이 되었다.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휴, 오늘도 일하러 가야 해 라는 생각을 오늘 할 일이 있어.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웃을 이유가 충분해 로 바꾸고 온종일 청소하고 빨래나 해야 하네 라는 생각을 조금만 땀 흘리면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으니 참 행복하다로 전향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일은 자연스럽게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길 만큼 돈을 벌었다고 바꿔 생각할 수 있으며 지옥의 출퇴근길 전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도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의 건강이 허락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다. 행복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행복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위력이 있다. 한 사람의 선택의 기로에서 의식적으로 행복을 선택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하고 소리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행복이 행복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깜빡이도 켜지 않고 느닷없이 삶에 끼어든다. 행복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즉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동실동실한 얼굴에 짧은 파마 머리를 한 구럽도 아주머니가 떠오른다. 구럽도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구럽도 아주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아주머니는 북한 황해도에서 사시다 한국 전쟁 중 사랑하던 남편을 잃고 떠밀리듯 구럽도에 정착했다가 뱃사람을 만나 재혼했다. 뱃사람인 아저씨는 원래 참 착한 분인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주머니를 벽으로 밀쳤다고 한다. 그때 아주머니는 고막을 다쳤고 그 사실을 모르고 병원에 가지 않아 서서히 청력을 잃게 되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아주머니는 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왔다가 신생아를 돌봐줄 도우미를 구한다는 지인의 말에 나를 잠시 돌봐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18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 집이 더 가난해졌다. 결국 우리는 가게에 붙어있던 2평 남짓한 쥐가 나오는 쪽방에서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안부 인사차 우리 집에 들르셨다가 내가 쪽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사정이 딱하게 되었네요. 제가 괜찮아지실 때까지 세일을 길러줄게요. 부모님은 가슴이 아팠지만 어린 내가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부모님과 지내기보다 구럽도 아주머니와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럽도 아주머니와 4살 때까지 살았다. 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시던 구럽도 아주머니가 돈도 받지 않고 널 길러주신다며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청각장애인인 구럽도 아주머니와 어린 시절의 나는 가난하고 불행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했다. 구럽도 아주머니는 비바람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젖은 채 피어나는 꽃과 같았다. 아주머니는 김치 공장에 출근하시기 전 거울 앞에서 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주셨다.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양손에 가득 문질러 잔머리에 정성껏 발라주셨다. 나는 아주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좋았다. 그를 모르는 나는 아주머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주머니가 출근한 사이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원하는 것을 그려서 보여드리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작은 자석 칠판에 아이스크림을 그려 아주머니가 출근하실 때 보여드렸다. 그러면 아주머니는 퇴근길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오셨다. 집에는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화책이나 TV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행복했다. 장난감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문구점에서 사달라며 떼를 쓸 필요도 없었다. 대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나의 장난감이 되었다. 나는 아래층 집 개가 물을 핥아 먹는 장면을 보고 물을 바닥에 쏟아 개처럼 핥아 먹었고 밀가루를 엎어 온 사방에 뿌리며 장난을 치고 아주머니가 애써 구워둔 김 한 통을 반나절 만에 다 먹어치우는 말썽꾸러기였다. 크지만 순했던 개 등에 올라타고 놀고 개밥도 종종 뺏어 먹었다. 아주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아 항상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뒤늦게 발견하곤 했는데 한 번도 혼내지 않고 크게 웃고 넘어가셨다. 심지어 내가 물을 쏟아 핥아먹고 있으면 나를 바라보시며 몸을 숙여 물을 함께 핥아 먹어주셨다. 덕분에 나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무척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었다. 구롭도 아주머니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항상 마음으로 행복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며 사셨다. 영국의 시인 에드먼드 스펜서는 불쌍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기분이 나빠지고 싶은 방법은 끝이 없다. 기분이 나빠지기로 작정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기분이 좋아지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끝이 없게 된다. 만약 내가 원하던 장소에서 전시를 하고 모든 작품이 팔려야 하고 실패 없이 완벽한 성공을 꿈꾸고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식탁에서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비싼 선물을 받고 내가 하기 싫은 모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만 행복하다면 한평생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뿐인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행복한 사랑, 희망들로 가득 채워 나가고 싶다. 내 삶의 디자이너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뇌성마비 철학자 알렉상드르 졸리앙은 17년간 요양시설 생활을 하며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이 더없이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종교와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메시지들을 통해 집착 없는 삶의 자세와 결핍과 동거하는 삶의 자세를 배웠다. 그는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난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고 3살 때부터 17년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묻는 대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물으며 살아왔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결핍과 동거하는 법을 배우는 자신만의 여정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철학과 예술학,
고대 그리스에 대해 공부했고 현재 철학에 대한 저술과 강연을 하며 살고 있다. 그의 곁에는 아내와 세 아이가 있다. 알렉상드르 졸리앙은 결핍된 삶을 탓하느라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일이다. 삶이 있는 한 행복은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 세상이 경이로운 일로 가득하다. 길가에 이름 모를 풀은 보는 이 없어도 꽃을 피우고 상처 입은 나무도 묵묵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당신의 존재 또한 경이로움이며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또한 기적이다. 그러니 행복을 선택해라.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누구에게나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드문 것은 잠재력을 표출해내는 용기다.